이 돌거래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운 유쿠크입니다. 이 사람의 비문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놈은 밑동이 있는 데서 계속 뒹굴어 살아라.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배은숙의 호락호락한 세계사 제34편입니다. 오늘은 실크로드를 연 장건의 서역 원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실크로드. 오늘 제 의상이 왠지 실크로드에서 낙타 좀 타본 여성 같지 않습니까? 오늘 저랑 이 실크로드의 사막길을 마음껏 누벼보도록 해요. 이 실크로드, 독일의 지리학자죠. 19세기 지리학자 리트 호펜이 처음 명명을 했습니다. 이 리트 호펜은 이런 말을 했죠. 그에 져서 차이나에서 한나라 시대 중앙아시아와 인도 사이에 비단 무역을 위주로 한 동서교역로가 실크로드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크로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유라시아 대륙의 지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호락호락한 상식 또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초원과 사막이 끝없이 펼쳐지는 유라시아. 제일 북쪽에는 몽골 초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카자흐 초원이 있고요. 제일 왼쪽에는 남러시아 초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초원 바로 밑에는 사막지대가 있죠.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이 연이어 있고요. 그 밑에는 아주 높은 고원지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이 티벳고원, 그리고 그 왼쪽에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파미르 고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미르 고원 왼쪽에 또 이란 고원이 위치하고 있죠. 이 고원지대 바로 밑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과 힌두쿠시 산맥이 또 연이어 자리 잡고 있죠. 이렇게 험준한 지대가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지대입니다. 여러분, 왜 실크로드는 평탄한 초원지대를 두고 이 험준한 지형을 지나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제 강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크로드의 시작점, 중국의 대표적인 수도였죠. 장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장안에서 돈황까지 약 2000km에 달합니다. 다음에 이 도낭에서 서역 북로라 그래가지고 타클라마칸 북부 지대로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슈가르에서 이스탄불까지, 이스탄불에서 로마까지 전체적으로 한 6,400km에서 12,000km까지 달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후대의 학자에 의해 가지고 로마까지, 그리고 경주에서 일본의 교토까지 이 실크로드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타클라마칸 북쪽으로 가는 지역에 실크로드가 있고요. 타클라마칸 남쪽으로 가는 서역 남로도 역시 실크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건이 떠났던 서역 원정,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역 원정의 배경은 유목민과 농경민의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목민 중에 대표적인 유목민이죠. 흉노입니다. 이름에서 여러분이 느꼈다시피 중국 백성들한테 굉장히 공포의 존재, 증오의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이 흉노는 몽골 고원과 만리장성 지대를 중심으로 활약한 기마 유목민족입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활약을 했었는데요. 이들은 척박한 초원에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왜 중국 백성들은 이들을 공포스러워했고 증오의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여러분, 청고마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때를 중국인들은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흉노족이 쳐들어왔기 때문이죠. 흉노족은 왜 가을에 쳐들어왔을까요? 농경민들이 가장 풍요로웠을 때가 가을이었죠. 하지만 유목민족이었던 흉노족은 이 가을부터 겨울까지가 가장 척박할 때, 가장 고난의 시기입니다. 이때 농경민을 털기 시작하는 거죠. 이 흉노를 비롯한 유목민족의 길이 초원로드라고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지도에서 저 서쪽부터 동쪽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마 유목민족의 활동 범위가 넓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해야 할 오아시스 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사막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실크로드, 이 비단길은 초원로드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이 무시무시한 흉노족을 피해서 지나가야 됐기 때문이죠.
이 비단길은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사막을 통과하는 지옥의 루트죠. 이 비단길은 장건의 서역 원정의 길과 굉장히 겹쳐 있는데요. 장건은 수도 장안에서 출발해가지고요, 대월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월지를 다시 출발해서 수도 장안까지 다시 오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둔항이라는 지역이 있죠. 이 둔항 지역에 가면 이 장건이 실크로드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돈황 지역의 막고구를 보고 계십니다. 이 둔항 지역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석굴 많죠? 420여 개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경주에 가면 석굴암이 있습니다. 석굴암 420여 개가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둔항 지역의 대표적인 석굴이죠. 둔항의 막고굴 내부를 여러분은 지금 감상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불상이 많이 있죠. 이렇게 둔항 지역에 불상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이 실크로드 지역을 통해서 뭐가 유입이 되었다? 불교가 유입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 둔항 막고굴에 가면 322굴 벽화가 있습니다. 그 벽화에는 서역으로 떠나는 장건 일행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말을 타고 있는 이 사람 누구일까요? 그리고 말 아래에서 아주 공손하게 앉아있는 이 남자 누구일까요? 말을 타고 있는 이 남자, 서역으로 떠나는 장건 일행을 아주 격려하고 있는 한나라의 황제죠. 무제입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저 남자가 장건이죠. 그런데 이 벽화는 이 장건이 죽은 지 800년 후에 그려졌습니다. 그만큼 이 실크로드 지역의 장건의 명성이 그때까지도 대단했다는 거죠. 유목민들의 이동 루트 초원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 유목민과 농경민의 대결에서 이 실크로드 개척의 원인이 되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유목민들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목민, 이들은 정착이 아니라 이동을 선택했습니다. 유목민들은 초원에서 풀을 먹지 않습니다. 풀을 뜯어먹는 가축을 먹죠. 그러면 이 가축은 풀을 뜯어먹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수많은 가축들을 기르다 보면은 금방 이 초원지대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목초지대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동식 천막이죠. 게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 때문에 전쟁에서 기동력을 가동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척박한 계절, 겨울이나 가을이 되면요, 이들은 약탈을 준비합니다. 이들의 생활 신조가 이렇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면 다 굶어 죽는다. 유목민들이 아주 소중히 여기는 가축이 5종류가 있는데요. 말, 소, 양, 염소, 낙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이 5종류의 가축 중에서 유목민들이 가장 애정하는 가축 2종류를 여러분들이 한번 꼽아 보십시오. 말과 낙타? 말과 양? 정답이 나왔습니다. 말과 양입니다. 말은 이 유목민족들한테 아주 중요한 가축인데요. 이동수단입니다. 이동수단.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쟁할 때 반드시 필요하죠. 특히 약탈을 할 때는 이 말을 빼면 약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요즘 말로 비유를 하자면 이들은 전차와 전투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양은 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식량 자원이 되죠. 이 양고기를 먹을 수가 있고요. 또 양에서 나오는 젖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털이나 양 가죽 가지고는 그들의 의생활을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과 양은 이 유목민들한테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식량 자원이자 이동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리하고는 닭은 없네요. 왜 오리하고 닭은 이 오축에 속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동하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오리 100마리 데리고 한번 이동해 보시겠습니까? 닭 한 2000마리 데리고 이동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아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오리하고 닭은 유목민들은 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도축할 때 고통 없이 도축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이 오축한테 보여주는 애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비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목민이 농경민을 대하는 자세, 그 시선이
이 돌궐의 명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토운 유쿠크입니다. 이 사람의 비문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놈은 네 똥이 있는 데서 계속 뒹굴어 살아라.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네 놈은 네 똥이 있는 데서 계속 뒹굴며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누구에 대한 조롱인가요? 정착민, 농경민에 대한 조롱인 거죠. 그러면 농경민이 유목민들을 대하는 시선 보겠습니다. 이 시선은 사마천의 사학이 흉노전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문자가 없어 말로서 서로 약속하고 가축을 따라다니고 사냥을 하는 것을 생업으로 하지만 급해지면 사람들은 싸우고 공격하는 것을 익히고 침략하는 것이 그 천성이다. 예의를 알지 못하고 건강한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고 늙은 사람은 그 나머지를 먹는다. 젊고 튼튼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늙고 쇠약한 것을 천하게 여긴다. 이렇듯 농경민 또한 유목민을 조롱했습니다. 유목민과 농경민의 경계가 되는 위대한 건축물이 있죠. 만리장성입니다. 이 만리장성은 농경민들이 이 북방 유목민족을 얼마만큼 두려워했는지 또 하나의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중국 역사에서 유목민족 흉노를 가장 두려워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극에 달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때입니다. 백등산 전투라고 했습니다. 이때 한나라의 황제 유방은 이곳에서 평성의 치라는 굴욕을 당했는데요. 이 백등산 전투는 한나라의 유방과 흉노의 묵돌 선우의 격돌이었습니다. 이 흉노의 왕을 선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나라 유방 어떤 인물입니까? 항우를 꺾었던 인물입니다. 항우는 이런 인물이죠. 역발산 기계세, 산을 뽑을 만한 힘을 가졌고 세상을 뒤엎을 만한 기운을 가졌던 그 인물을 꺾었던 유방이 누구한테는 패배했습니까? 이 흉노의 묵돌 선우한테는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평성의 치 어떤 내용으로 굴욕적인 조약을 맺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나라 공주를 흉노 선우에게 의무적으로 출가시킵니다. 흉노의 선우에게 의무적으로 출가시킨다는 것은 한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오랑캐한테 그냥 공주를 바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한나라가 매년 술이나 비당 곡물을 포함한 일정 양의 곡물, 조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곡물을 바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한과 흉노가 형제 맹약을 맺는데 누가 형인지는 다 아시겠죠? 네 번째, 만리장성을 경계로 양국이 서로 상대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라로 대표되는 이 농경민이 유목민에 대한 어떤 증오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무덤 하나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무제 때 흉노 정벌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장군인데요. 곽거병입니다. 이 곽거병 무덤 앞에 석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석상을 마답흉노라고 하는데요. 마답흉노 센터에 보이실 겁니다. 이걸 제가 좀 더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답흉노 석상을 보면요. 흉노, 말 위에 있습니까? 말 아래에 있습니까? 말 아래에 있죠. 보통 흉노는 말 위에 있습니다. 말 아래에 말 발굽에 깔려 있는 장면인데요. 한 손에는 활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화살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석상을 이 곽거병 무덤 앞에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이 흉노에 대한 증오가 굉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흉노 정벌하러 가봅시다. 한무제 때 흉노 정벌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무제 때 어느 날 흉노 포로가 잡혔습니다. 이 흉노 포로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는데요. 그 흉노 포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흉노는 월지의 왕을 죽이고는 그 머리뼈로 술잔을 만들었습니다. 월지는 살던 곳을 뒤로 하고 달아난 후로 흉노에게 원한을 품고 복수하려 했지만 함께 도모해서 흉노를 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포로의 말을 듣는 순간 한무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월지와 동맹을 맺어서 흉노를 함께 쳐야 되겠다.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한나라 7대 왕제 무제는 군사동맹을 맺어라 월지로 보낼 사신단을 모집합니다. 요즘 말하면 사신단 오디션이 되겠습니다.
그 오디션에 뽑혔던 인물이 장건입니다. 이 장건은 한중 출신으로서 낭관이라는 하급 관리였습니다. 사기 대환전에 보면요, 장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해 놓았습니다. 장건은 의지가 강하며 견실하게 일에 임하였고 마음이 넓으며 사람을 믿었다는 겁니다. 딱 보시기에 인성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인성이 좋아 보이죠? 친화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무제는 오디션에서 무엇을 주로 보았습니까? 인성을 주로 보았다는 거죠. 인성이 뛰어났던 장건, 고난의 길 서역 원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월지로 가려면 두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시 한나라 정부에서는 이 월지의 위치를 몰랐습니다. 월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월지로 가려면 반드시 흉노의 땅을 지나야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지만 월지와 군사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자, 장건, 흉노 땅을 지나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서 잡혀버립니다. 일행은 농서 지역을 통과하다가 흉노에게 붙잡혀가지고 선우에게 끌려가는데요. 이때 선우가 이런 말을 던집니다. 흉노가 한나라의 영역을 지나 남방의 월 지역에 사신을 보내 동맹하고자 한다면 한나라가 그것을 묵인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자세히 들어보면요, 이런 말이죠. 역지사지를 한번 해봐라. 네가 생각해도 내가 너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 장건을 기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곳에서 장건은 10년의 옥류 생활을 참아냅니다. 10년의 옥류 생활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흉노의 선우는 장건에게 예쁜 처자를 소개시켜줍니다. 그리고 장건은 흉노 땅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자식까지 낳게 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아내와 자식이 생겼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곳에서 내 자식과 나의 예쁜 아내와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그 상황을 즐기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장건은 결심했습니다. 그의 소명을 잊지 않았거든요. 그의 소명 무엇이었습니까? 한무제가 자기에게 던져주었던 그 소명, 월지와 군사동맹을 맺는 것. 그래서 장건은 옥류생활 10년을 참아내고 이 흉노 땅을 탈출합니다. 이 흉노 지역을 탈출하면 대완이라는 지역이 보이죠. 대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대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대완의 왕에게 물자와 통역자, 안내자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월지로 가는데요. 월지는 이미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월지로 이름이 바뀌어 있었는데요. 자, 대월지, 동맹을 맺을 수 있을까요? 10년간의 포로 생활을 감내하며 천신만고 끝에 찾아간 서역의 땅 대월지에서 장건은 소박을 났습니다. 당시 대월지의 왕이 장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곳은 땅이 기름지고 침략자도 거의 없는 곳이어서 이제 와서 굳이 흉내에게 복수할 마음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원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장건, 그에게 마지막 미션이 남겨져 있습니다. 귀국해야 되는 거죠. 대월지와의 동맹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장건은 대월지 그리고 대완, 흉노 지역을 거치면서 그에 대한 모든 보고 들은 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이 나중에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거죠. 장건의 마지막 미션, 귀국,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건이 출발을 했을 때는요, 북쪽으로 갔었거든요. 이 타클라마칸 사막 북쪽으로 갔는데요. 서역 북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반대로 오죠. 서역 남로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서역 남로를 거치면서 누구 땅을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흉노 땅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다시 흉노족의 포로가 되어버린 장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건은 흉노족 반란을 틈타가지고요. 그때 남겨두었던 흉노족 아내와 시종 간보를 데리고 탈출합니다. 그리고 탈출에 성공을 하게 되죠. 다시 천신만고 끝에 한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몇 년 만에 돌아왔습니까? 1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던 장건, 한무제는 환영을 했을까요? 환영을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건은 환영하는 한무제한테 13년 만에 귀국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귀국 보고서에는 서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적혀 있는데요. 대원은 흉노의 서남쪽, 한나라의 정서쪽에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대원이라는 나라의 지리 정보가 이 보고서에 자세히 적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말이 많은데 그 말은 본래 천마의 새끼로 피땀을 흘릴 정도로 빨리 달린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혈마라고 얘기합니다. 한무제가 이 보고 중에서 이 부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 명말을 찾기 위해서 서역으로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원정을 진행했던 인물이 한무제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나라 최고의 서역 전문가가 된 사람이 장건이었습니다. 장건은 이제 한나라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국제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통이었던 장건에게 한무제는 외국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 안목이 넓다라는 뜻으로 방망후라는 벼슬을 줍니다. 후, 제후입니다. 신하 중에서 가장 높은 벼슬이 제후죠. 이 방망후의 지위까지 올라갔던 인물이 장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건의 이 위대한 업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건이 서역에서 모아오았던 그 알토란 같은 정보는요, 나중에 한무제가 흉노를 정벌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장건이 죽은 뒤에 56년이 흘렀습니다. 이 56년 뒤에 서역의 오송과 우호 관계를 수립을 했었고요. 협공으로 흉노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한무제의 추진력과 장건의 집념이 만들어낸 실크로드였습니다. 이 실크로드의 개척으로 한나라는 마침내 흉노 공포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동서 교육 루트가 된 실크로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역에서 한나라로 갔던 물품들을 보겠습니다. 자, 서역. 예를 들어서 로마 그러면 지중해 지역에 있죠. 지중해성 작물 중에서 대표적인 작물이 포도입니다. 이 포도와 석류, 수박이 이 실크로드를 거쳐가지고 한나라에 오게 되었고요. 또 이 한나라에서 나중에 우리나라도 또 오게 되었겠죠. 그리고 대파, 양파, 당근도 실크로드 교육 상품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대원의 말, 아까 한혈마라고 있죠. 피땀을 흘리는 말. 그 말이 한나라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오이 참깨도 이때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중국 한나라에서 서역으로 갔던 거 보겠습니다. 비단, 칠기 이런 것들이 넘어갔고요. 또 제지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불교도 서역에서 한나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불교는 잘못 적혀 있네요. 불교는 서역에서 한나라로 오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배, 은행, 생강차 이런 것들도 서역 지방으로 가게 되었죠. 교육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두 세계가 혼용이 되었던 지역이 실크로드였습니다. 이 실크로드의 개척자 장건, 아직까지 현대 중국에서도 이 장건의 위상 그리고 장건의 명성이 대단한데요. 그 명성을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게 기념 우표입니다. 우표에 등장하는 인물이 장건입니다. 그러면 이 장건을 왜 중국은 기억할까요? 이것 때문이죠. 자신의 소명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흉노한테 잡혔던 세월이 10년 이상이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장건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했다는 거죠. 그리고 13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한나라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이 한나라의 흉노 공포증을 벗어나게 해주었던 인물 장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건 투철한 소명의식이 세계사의 길이 빛날 실크로드를 열었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역사 속 길이 될 것이니. 고맙습니다. 배운숙의 호락호락한 세계사 제33화. 다시 봐요. 나도 진짜 입에서 나도 잘하고 싶다고요. 오늘 주제는 실크로드를 연 장건의 서역 원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주제는 실크로드를 연 장건의 서역 원정이라는 네, 부작용이다.
아니, 제목이 이게 넘어가야 된다. 이 실크로드가 있었던 유라시아 대륙을 저와 함께,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 하지 말게요. 그거 하지 말게요. 240 정도. 보통 흉노는 말 위에 있어야지, 뽀대가 나는 이 칼라 그랬어요. 뽀대 나는 게, 자,